미생물 사냥꾼 크루이프 13명의 미생물 사냥꾼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파스테르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둘러 돌아간 그들에게 파스테르가 말했다. 물링 농민 단체에 참관하여 푸이르포르 농장에서 24마리의 양, 1마리의 염소, 그리고 몇 마리의 소에게 백신을 놔줄 걸세. 다른 24마리의 양, 1마리의 염소, 그리고 남은 소는 아무 주사도 맞지 않을 거고, 그런 다음에 정해진 날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병독성이 높은 치명적인 탄저균을 모든 동물들에게 주사할 생각이네. 백신을 맞은 동물들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물론 이틀 내에 죽게 되겠지. 파스테르는 계기일식을 예측하는 천문학자처럼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아시다시피 이 일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우리 백신의 효과를 완전히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하려는 양의 일부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실험실에서 14마리 양에게 효과가 있었으면 물링에서 50마리가량의 양에게도 효과가 있을 걸세. 파스테르는 그들에게 고함을 쳤다. 그 순간 그에게는 실패와 놀라움으로 가득 찬 신비로운 미지의 자연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에게는 안개에 쌓인 자연이 2 더하기 2는 4인 것처럼 간단하기만 했다. 그러므로 르와 샴벨랑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백신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첫 번째 주사를 놓는 날이 되었다. 병과 주사기가 준비되었고, 플러스 K는 조심스럽게 라벨이 붙여졌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백신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들하게. 조수들이 기차를 타러 떠날 때 파스테르는 자신감에 차서 소리쳤다. 그들은 푸이르포르 농장에 도착해서 48마리의 양과 2마리의 염소와 6마리의 소가 있는 흙간으로 활기차게 걸어 들어갔고, 파스테르는 경기장에 들어가는 투사처럼 군중들에게 허리 굽혀서 정중한 인사를 했다. 공화국의 상원의원, 과학자, 수의사, 고관들, 그리고 수백 명의 농부들이 있었고, 파스테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약간 절뚝거리며 들어가자 그들은 환호성을 보냈다. 물론 일부는 숨어서 킬킬거렸다. 그 자리에는 신문 기자들도 참석했는데, 런던 타임스의 전설적인 드 블로비츠도 있었다. 건강한 양들을 깨끗한 장소로 몰아넣었다. 루와 샴벨링은 알코올 램프를 켜고 신중하게 유리주사기를 꺼내서 첫 번째 백신 5방울씩 24마리의 양과 1마리의 염소, 그리고 소들에게 주사했다. 그 탄저균은 흰쥐는 죽이지만 기니피그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 것이었다. 동물들이 일어나서 몸을 떨었다. 그들의 귀에 구멍을 뚫어서 쇼시했다. 이후 청중들은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 반 시간 정도 파스테르의 장황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이 새로운 백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러나 극적으로 엄숙하게 얘기하면서 고통받는 인간을 구할 거라는 희망을 불어넣었다. 20일이 지났고 구경거리는 반복되었다. 다시 군중이 모였고, 기니피그는 죽이지만 토끼는 죽이지 못하는 두 번째 백신을 주사했다. 동물들은 잘 견뎌냈고 건강하게 뛰어다녔다. 마지막 실험의 순간이 다가왔다. 작은 실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이 쌓였다. 사람들은 분쟁 버너를 가운데 두고 서로에게 고함을 쳤다. 파스테르가 그렇게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던 적은 없었다. 유리병을 닦는 사람들은 그의 으르렁거리는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뛰어다녔다. 새로운 젊은 조수인 튀리는 애는 매일 농장으로 가서 온도계를 조심스럽게 꼬리 밑으로 넣어서 균을 주입한 동물들이 열이 나는지 검사했다. 그러나 토끼를 죽이지 못할 정도의 병독성을 가진 백신을 맞은 동물들은 감사하게도 잘 견뎠다. 루와 샴벨랑은 걱정 때문에 머리가 하얗게 된 반면에 파스테르는 자신감이 차 있었고 매력적일 만큼 순수하게 자신의 의견을 써 내려갔다. 만약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이것은 프랑스 응용과학에서 가장 훌륭한 증례가 될 것이다. 위대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발견이 될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움찔하며 중얼거렸다. 자네는 나폴레옹 같네. 파스테르는 그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운명의 날인 5월 31일 48마리 양, 2마리의 염소, 그리고 5마리의 소 모두에게 확실하게 치명적인 탄저균을 주사했다. 백신을 맞은 동물들과 아무것도 맞지 않은 동물들 모두 주사를 맞은 것이다. 루는 알코올 램프와 치명적인 균이 든 병들에 둘러싸여서 땅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60마리가량의 동물들이 그 독극물을 침착하고 완벽하게 주사하는 그의 모습에 군정들은 경외심을 느꼈다. 파스테르는 과학자로서의 명성전치가 이 한 번의 미묘한 실험에 달려있다는 것과 우매한 군중이 자신의 과학을 판단하게 하는 용감하지만 경솔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마침 깨달았고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였으며 밤새 신본도 더 일어났다. 파스텔의 아내가 용기를 주려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실험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후루퉁해 있었고 기록에는 없지만 아마도 기도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기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고 결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의사들의 말을 듣고 이 위험한 실험에 참가했을 때 그의 불굴의 용기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유명한 1881년 6월 22일에 파스테르를 심판하고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는지 이전에 모인 것은 시골 야구 경기 구경하러 사람들같이 생각되었다. 원로원 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왕식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나 일반인들에게 얼굴을 내보이는 굉장한 고관 대작들도 이 구경거리를 보러 왔다. 신문 기자들은 유명한 두 블러비치 주위에 몰려 있었다. 오후 2시에 파스테르와 그 군대가 들판을 행진했다. 이변에는 낄낄거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거대한 만세 소리만 울려 퍼졌다. 이틀 전에 수백만 마리의 치명적인 균을 뒷다리에 주사했음에도 백신을 맞은 24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도 죽지 않았고 열조차 나지 않았다. 양들은 탄저균 근처에 있는 가본 적도 없는 것처럼 잘 먹고 잘 뛰어놀았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동물들은 불쌍해도 24마리 중에 22마리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다. 살아남은 2마리도 냉혹하고 잔인한 적의 소나기에 잡혀서 비틀거리고 있었다. 불길한 검은 피가 그들의 입과 코에서 스며 나왔다. 보십시오. 파스테르가 백신을 주지 않았던 또 다른 양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외심에 가득 찬 수의사 한 사람이 소리쳤다. 성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에 대해서 결혼식장의 축하객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6월 2일 바로 그날 파스테르는 그 옛날 갈릴리 사람이 행했던 경이로운 일들만큼이나 놀라운 현대의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다. 그날 청중들은 전부는 그중에는 파스테르를 의심하면서 비웃던 사람들도 많았다.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오는 보이지 않는 침략자로부터 살아있는 동물을 그처럼 완벽하게 지킨 이 흥분자라고 외소하며 반신이 마비된 사람 앞에서 고개 숙여 경의를 표했다. 나는 혹독한 자연과 싸워온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농장에 있었던 멋진 실험은 아주 이상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을 바꾼 연구를 했던 갈릴레오는 감옥에 갇혔고 바퀴를 처음 만들고 돛담배를 발명하고 말을 길들일 생각을 처음 한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는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루이 파스테르가 서 있다. 면역이 생긴 24마리의 양들이 24마리의 불쌍한 양들의 죽음 사이를 뛰어노는 이 불면의 드라마에 두렵도록 훌륭한 무대 위에 그가 서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를 보고 그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불필요한 죽음에 맞서는 그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개종했다. 이제 이 실험은 마치 부활과도 같았다. 파스테르에게 미끼를 던진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판적이었던 수의사 비오는
백신을 맞지 않은 양들 중에서 마지막 양이 죽어가자 파스텔에게 달려와서 소리쳤다. 당신이 멋지게 구한 저 양들처럼 그 백신을 저에게 주해 주십시오, 파스텔 선생님. 그런 다음에 살인적인 균을 저에게 주사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발견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이 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회개한 죄인입니다. 회개한 죄인입니다. 겸손해진 또 다른 적이 말했다. 글쎄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99명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위대한 더 블로비츠는 환호하면서 런던 타임스와 전 세계 신문사로 전보를 보냈다. 부이르 포로에서 실험은 전례 없이 완벽한 성공을 거두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면서 파스테르가 인간이 진 모든 고통스러운 짐을 벗겨줄 일종의 메시아라고 믿었다. 프랑스에서는 야단 법석을 떨면서 그를 조고의 위대한 아들이라고 칭하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했다. 농민 단체들과 수의사들 그리고 탄저균의 저주를 받은 땅의 가난한 농부들은 파스테르에게 전벌을 쳐서 생명을 구하는 백신 수천 마리분을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파스테르는 루 샴벨랑 튀리에와 함께 자신들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요청에 응했다. 감성적인 파스테르는 회심한 사람들보다 이 실험을 더 믿었다. 사람들의 요청에 답하기 위해서 파스테르는 울름가에 있던 작은 실험실을 백신 제조 공장으로 바꿨다. 생명을 구할 약독화된 탄저균을 배양할 배지가 거대한 솥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전기를 내뿜었다. 루와 샴벨랑은 양들이 병에 걸리기는 하지만 심한 병을 앓지 않도록 치명적인 균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며 엄청난 양의 백신균을 다른 균이 전혀 없는 깨끗한 작은 병에 조금씩 부었다. 그들은 이 일을 적당한 기구 하나 없이 해냈다. 나는 파스테르가 이 일을 시도했다는 점에 경탄한다. 단 한 번의 확실한 실험으로 이토록 맹목적인 믿음을 불러일으킨 적은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행운이었다고 할지라도 백신을 만드는 일이 끝나자마자 루아 샴벨링 튀에리에는 프랑스 전역과 헝가리까지 종전걸음을 치며 다녔다. 여기에서 200마리, 저기에서 576마리의 양을 접종하는 시기였다. 1년이 안 되어 수십만 마리의 동물이 생명을 구하는 백신을 맞았다. 그를 방랑하는 접종자들은 힘겨운 여행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면서 실험실로 돌아왔다. 아마 파리로 돌아가면서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아름다운 여인과 저녁 시간을 보내거나 혹은 파이프 담배를 피면서 빈둥거리는 꿈을 꿨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담배 연기를 참지 못했고 포도주나 여인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 양들이 살려달라고 울고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미생물을 찾고 미생물을 죽인다는 한 가지 생각이 골머리에 있는 전사의 노예로 있던 그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은 외투를 벗어 던지고 눈이 빨갛게 되고 눈꺼풀이 감길 때까지 현미경 속의 탄저균을 보았다. 프랑스 농부들이 더 많은 양의 백신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탄저균 속에서 오염된 다른 균들이 튀어나와 신지를 죽일 정도의 균이 어느 날 갑자기 덩치 큰 토끼를 죽이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마치 이런 난장판을 해결하려는 과학의 무법자처럼 파스테르가 나타나서는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실험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화를 내고 안달복달하곤 했다. 파스테르는 공수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바이러스를 찾고 싶었다. 이제 밤에 들리던 긴 잎시그의 바싹거리는 소리와 토끼들이 장 속에서 싸우는 소리는 미친 개의 울음속에 묻혀버렸다. 그 불길한 울음소리는 루와 샴벨랑 튀에리에를 잠들지 못하게 했다. 루와 샴벨랑 튀에리가 없었다면 파스테르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죽음의 전령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을 것이다.
브이르포르에서 기적이 일어난 지 1년이 못 되어 파스테르가 가장 뛰어난 미생물 사냥꾼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한 신은 아니라는 것이 차츰 분명해졌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편지들이 그의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다. 몽포티에와 프랑스 마을들, 헝가리의 페키시와 카푸바르에서 온 불평들이었다. 양들이 탄저병에 걸려서 죽었다. 들판에서 얻은 자연적인 탄저병이 아니라 목숨을 구하려고 준 백신 때문에 탄저병이 걸렸다. 다른 지역에서는 탄저병 백신이 효과가 없었다는 불행한 얘기가 들려왔다. 모든 양떼에게 백신을 주사한 농부는 잠자리에 들면서 위대한 파스텔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나 보니 들판에는 양들의 죽음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면역이 생겼어야 할 양들이 들판에 숨어있던 탄저균 아포 때문에 죽었던 것이다. 파스텔은 이제 편지를 뜯기가 싫었다. 여기저기에서 수근거리는 소리에 귀를 막고 싶었다. 그때 베를린에 있는 고약한 독일인 코흐의 실험실에서 냉정하고 끔찍하게 정확한 논문을 하나 발표했다. 그 논문은 탄저병 백신의 실용성을 낱낱이 밝히고 있었다. 파스테르는 코흐가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미생물 사냥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틀림없이 파스테르는 영광스러운 발견의 여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위로하셨고 그는 씩씩한 사람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나 스스로에게도 자기의 대범한 주장이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었다. 내 백신이 양을 탄저병에 약하게 걸리게 만들지만 그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고 완벽하게 보호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잖아. 그래. 거기에 매달려야만 하겠군. 그는 이를 악물고 아마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파스테르는 정말 대단한 연구자였지만 소크라테스나 라벌레이의 훌륭한 자아가 갖는 공정성을 그에게서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파스테르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자기 방식으로 진리를 추구했기 때문이다. 파스테르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점점 더 필사적으로 일했고 그의 일에서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1882년 그의 책상은 각종 재앙에 대한 보고서로 덮여 있었지만 파스테르는 제네바로 가서 전 세계에서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연설을 했다. 주제는 약독화된 미생물을 주사함으로써 살아있는 동물을 악성질환에서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파스테르는 그들을 확신시켰다. 일반적인 원리는 발견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가 위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믿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리쳤다. 우리 모두 진보와 진리를 향한 고귀한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나갑시다. 그러나 파스테르는 불행히도 자신의 백신이 양들을 보호하는 대신에 죽였던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모임에서 코흐는 그의 금태 안경등으로 파스테르를 빤히 바라보며 그가 하고 있는 그렇게 비과학적이고 고무적인 연설의 뻣뻣한 수염 밑으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파스테르는 코흐에게 무엇인가 위협적인 면을 느꼈던 것 같아. 그는 코흐에게 공개 토론을 하려고 도전했다. 코흐가 논쟁자라기보다는 미생물 사냥꾼이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가까운 장래에 파스테르 선생님의 제2의 서면으로 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코흐는 기침을 하고 자리에 앉았다. 얼마 되지 않아서 코흐로부터 응답이 왔다. 끔찍했다. 이 진지하면서도 우스운 답장에서 코흐는 자신이 파스테르의 대리인으로부터 그 귀중한 탄저병 백신을 조금 얻었다고 하면서 글을 시작했다. 탄저병 백신을 얻었다고 하면서 그렇다. 파스테르 씨는 첫 번째 백신이 흰쥐는 죽이지만 기니피그는 죽이지 않는다고 말했던가요? 코브 박사가 그것을 조사해보니 흰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스러운 샘플들은 양을 죽였습니다. 파스테르 씨는 두 번째 백신이 기니피그는 죽이지만 토끼는 죽이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했나요? 코브 박사가 이것도 주의 깊게 조사해보니 종종 토끼를 매우 빠르게 죽였고 어떤 때는 양도 죽였습니다. 불쌍한 동물들.
파스테르 씨가 죽음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한 동물들이지요. 파스테르 씨는 자신의 백신이 정말로 다른 균이 오염되지 않은 순수 배양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코 박사가 정밀하게 조사해보니 거기에는 동물원이 있더군요. 끔찍한 득금리를 만드는 간균과 이상한 구균, 그리고 백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다른 생물들이 우글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테르 씨는 정말로 진리를 위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왜 자신의 백신을 대규모로 사용했을 때 일어난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일들은 아마도 가계를 선전하는 데나 적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단호하게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이제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정확한 데이터를 내야 되는데 상업적으로만 좋은 것만 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코우는 건조하고 압도적으로 글을 마쳤다. 글을 천천히 읽은 파스테르는 코우의 냉정한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토론클럽의 심판도 속이지 못할 논증을 써가며 어처구니 없는 글을 썼다. 감히 코우가 파스테르의 백신이 다른 미생물로 오염되었다는 것을 밝히려 했단 말인가? 코우가 과학자로 태어난 1876년 이전 20해 동안의 미생물의 순수 배양은 나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코우가 넌지시 제가 순수 배양법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파스테르는 소리쳤다. 프랑스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조차 코우가 자신들의 영웅을 과학의 신지위에서 끌어내렸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독일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들은 즉시 파스테르를 프랑스 학술원에 초대했다. 프랑스인에게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는 없었다. 파스테르가 학술원에 들어가는 날 이 불같은 성격의 아청꾼은 불멸의 40원 중에 한 자리를 받으며 의심 많은 천재인 에르네스트 르낭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르낭은 예술을 신의 자리에서 훌륭한 인간으로 바꿨고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파스테르가 가끔씩 진실을 숨기기는 했지만 그래도 놀라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르낭은 비록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약독화된 미생물이 병독성이 강한 미생물에 대항해 살아있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파스테르가 놀라운 일을 했음을 알았다. 그것이 100번 중에 100번 모두는 아닐지라도 엄숙한 날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완전한 정반대인 두 사람을 떠올려 보라. 파스테르는 가끔씩 궁극적인 진실과 충돌하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정력적인 투사였고 수완가였다. 한편 근심이 없는 르낭은 파스테르에게 말을 건네며 에베레스트 산처럼 육중하고 고결하게 앉아 있었다. 모든 것에 끔찍하게 회의적이었던 그는 아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조차 확신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의 가치를 그렇게 단호하게 의심하던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참 계속해서 이 어떤 토론적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